자, 이번 시간에는 컴퓨팅 사고, 영어로는 컴퓨테이셔널 띵킹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CSTA, IST라고 되어 있는데 이 단체 이름인데요. CSTA는 컴퓨터 사이언스 티처스 어소시에이션, 그러니까 컴퓨터를 가르치는 교사들의 모임이죠. 교사들의 모임, 미국에 있는 교사들의 모임이고요. IST라고 해서 International Society for Technology in Education, 교육에 있어서의 기술을 가르치는 이제 국제 학회입니다. 이 두 단체에서 이 컴퓨팅 사고의 7단계라는 것을 마련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자, 우리가 이제 코딩을 하거나 프로그램을 짤 때 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차례대로 제시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제 분석을 하죠. 어떤 문제, 주어진 문제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제 컴퓨터 안에 표현하기 위해서 자료를 수집하거나 자료를 표현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어진 문제를 분해도 하기도 하고 추상하기도 하고 패턴 인식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는 알고리즘으로 표현을 하죠. 이렇게 해서 했던 부분을 평가를 합니다. 네, 평가를 하죠. 그리고 나서 이제 코딩에 들어가죠. 그래서 컴퓨팅 사고의 7단계는 앞에 보시면 1, 2, 3, 4, 5, 6, 7. 자, 코딩은 컴퓨팅 사고에 들어가지 않죠.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7단계고요. 그래서 앞에 이런 부분들을 특히 이 안에 분해, 추상화, 패턴 인식, 알고리즘 이 부분을 이제 컴퓨팅 사고에서 기획 단계다.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이때 잘 생각하면 좋은 알고리즘이 나오는 거고요. 프로그램의 성능이 높아지는 거겠죠. 자, 이번에는 이제 하나씩 알아보죠. 문제 분석. 주어진 문제를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문제의 부류를 구분하고 문제의 핵심 사항을 파악한다. 자, 여러분들 이제 알고리즘에 가면 알고리즘의 부류가 있습니다. 부류. 이런 스타일의 알고리즘, 이런 스타일의 알고리즘. 그 알고리즘의 부류는 어디에서 출발하냐면 문제의 부류에서 출발합니다. 아, 이런 문제는 이런 알고리즘을 쓰면 좋겠다라고 사람들이 경험을 한 거죠. 그래서 문제를 분석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분석하는 부분들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할까요? 자, 여기는 제가 검찰과 법원으로부터 종종 이제 그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한 소송이 들어왔을 때 그 감정을 해달라고 보통은 이제 요청을 받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제 판사나 검사분한테 컴퓨터 프로그램에 관해서 감정할 때 어떤 절차로 감정을 하는지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설명하기가 쉽지 않죠. 전공이 달라서. 그래서 이제 그 감정하는 절차를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을 해서 이 한 사례인데 이제 재판에서 피고가 감정을 요청했어요. 그러면 감정 요청했던 첫 번째, 그 다음에 뭐 세 번째는 이렇게 하겠다. 그 다음에 추가 감정은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들을 플로우 차트를 이용해서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다 분석을 해서 흐름을 명시했죠. 그러면 플로우 차트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이렇게 그림과 화살표와 박스를 보면서 아, 이렇게 흘러가면 되는구나 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제 이거는 컴퓨터에 관한 문제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법원에 쓰고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컴퓨테이셔널 띵킹에 의해서 분석을 한번 해봤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문제를 이제 분석해서 이 박스 안에 있는 하나하나를 해결해 나가면 전체가 다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또 그런 구조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제 감정소송권의 분석 사례를 보여주었고요. 이제 두 번째 단계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두 번째 단계는 자료 수집 표현입니다. 자, 이거는 이제 자료 구조론하고 연관이 많이 되어 있는데요.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들을 이제 수집을 해서 이것들을 도표나 그래프나 이미지나 뭐 영상이나 글자 등으로 표현하고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쌓아서 표현할지 그들의 구조, 표현하는 방법, 저장하는 방법들을 이제 고민하는 부분들이죠. 이제 데이터에 관해서 분석을 하고 고민하는 부분들이고요. 자, 문제를 분석하고 일단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고 저장하고 표현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는 게 바로 이제 2단계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단계는 분해죠. 시간적으로 분해하고 공간적으로 분해합니다. 어떤 문제에 관해서 절차를 따져서
하나씩 하나씩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한 다음에 이거 하면 되겠네 라고 생각하는 거가, 이것도 이제 알고리즘 한 파트이긴 했지만 문제를 분해한 거죠. 앞 단계에서는 이렇게 하고 중간 단계에서는 이렇게 하고 끝 단계에서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라는 거고요. 이건 시간적인 분해고요. 공간적인 분해, 예를 들어서 좌측에서는 이렇게 하고 우측에서는 이렇게 하고 위쪽에서는 이렇게 하고 뭐 이런 것들, 시간과 공간에 의해서 분해해서 문제들을 이제 이렇게 분류하는 거죠. 분해하는 부분들을 한번 제가 컴퓨터가 아니지만 일상에서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사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여대에 관해서 제가 분해를 해본 겁니다. 서울여대는 공동체 기반의 대학이라고 해서 제가 10대 공동체를 나눴습니다. 생활공동체, 학습공동체, 교수, 사제, 지역사회, 산학, 글로벌, 학제, 사이버, 학부모 공동체. 그리고 이제 이쪽에다가는 교과과정을 넣었습니다. 교양교육과정, 전공교육과정, 그 다음에 비교과, 그 다음에 학사제도, 학생지도, 교수학습, 교육의 질관리 부분에서 이렇게 분해했죠.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공간에 의해서 분리하고 시간에 의해서 분리하고 그 사이에 매핑되는 것을 쭉 하다 보니까 서울여대에 있는 여러 가지 많은 프로그램, 서비스 러닝, 그 다음에 전공 수학회, 그 다음에 뭐 캠퍼스 마일리지, 사이버 강의, 뭐 이런 것들이 다 포지션이 겹치는 부분들이 딱딱딱 자리를 맺는데, 자, 이러한 교육 모델을 만들 수 있었던 이유는, 이건 이제 제가 만들었던 건데 학교에서 에이스 사업을 하거나 여러 가지 사업을 할 때 썼었던 부분들인데요. 바로 컴퓨테이셔널 띵킹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익숙해 있기 때문에 문제를 분해하는 거가 자연스러워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분해가 됐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컴퓨팅 사고가 프로그램 짜는 데 뿐만 아니라 일상에도 잘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사례고요. 다시 앞으로 가서 패턴 인식. 자, 어떤 문제에 대해서 문제에서 나타나는 유사성이 있죠. 유사성, 패턴, 경향, 규칙을 찾아내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제 수열 같은 데 오면 수열의 첫 번째 양, 두 번째 양, 세 번째 양 보면서 n번째 양은 뭘까?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1000번째 양은 무엇일까? 뭐 그런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은 그 패턴들이나 규칙을 찾아서 이렇게 보는 거죠. 이 패턴과 규칙을 찾는 부분들이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던 수열이나 이런 데도 있지만 요즘은 뭐 번호판 패턴, 사람의 얼굴 패턴, 지문의 패턴, 동공의 패턴, 이런 부분들도 역시 이제 컴퓨터에서 요즘에 인식하기 시작했고요. 특히 이제 기계학습이나 딥러닝에서 인식하면서 인공지능이라는 소프트웨어가 나오는데 많은 기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번엔 5번째죠. 추상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추상화. 추상화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걸 생각하게 되냐면, 저는 이제 객체지향형을 이야기를 많이 해요. 객체지향형. 구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안에 있는 것들을 다 감춰서 바깥에 보통 이제 캡슐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인캡슐레이션, 캡슐화 시키고, 또 이 객체와 객체 사이에 여러 관계들을 명시하고, 뭐 이렇게 해서 구체적인 부분들은 감추고 불필요한 부분은 감추고 핵심적인 특징만 추출해내고 그들 사이의 관계를 연결해주고, 이런 것들이 이제 추상화죠. 그래서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객체 지향에서 많이 쓰고 있는 방법인데, 추상화의 한번 예를 보겠습니다. 역시 서울여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서울여대의 그 수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제가 추상화 시켰습니다. 다 생략하고, 자, 이쪽에 보면은 신입생이 있고, 어떤 경우는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외국인 학생 있죠. 자, 서울여대에 들어오면 서울여대는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 그래서 나중에 플러스형 인지를 어떻게 만들까? 추상을 해보니까 처음에 진입관리를 하고, 졸업할 때 졸업인증제를 통해서 내보내죠. 그래서 진입관리할 때 이제 교양과목 수업도 듣고요, 전공 수업도 듣고, 비교과도 이렇게 듣습니다. 그래서 비교과 수업을 듣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경력 지원 프로그램도 하고요, 취업 프로그램도 하고요, 뭐 자기주도 학습에서 예를 들어서 뭐 소학회나 스터디도 하고요, 뭐 수엘도 듣기도 하고요, 많은 것들을 하고, 교양에서는 인성교육도 듣고, 사회봉사 뭐 많은 것들을 하고요, 전공에 오면 이제 전공진로 로드맵, 그 다음에 전공진로 탐색 세미나, 그 다음에 서비스 러닝 과목, 인턴십 과목, PBL 과목 등등등등, 이제 학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울대만 해도 33개의 전공이 있는데 그 33개를 이렇게 추상화를 시켰어요. 추상화를 시켰고, 교양 과목도 굉장히 많죠. 추상화를 시켰습니다. 비교과도 많은데 추상화 시켰고,
이거를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종합정보 시스템을 SWCQI,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지속적인 품질 관리, 교육 품질 관리, 그렇게 이제 추상화를 시켰습니다. 자, 이것도 역시 이제 컴퓨터 분야가 아닌 분야의 추상화의 사례인데, 이것처럼 여러분이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그 문제를 가만히 보면서 불필요한 부분들은 감추고, 또 감춘 나머지끼리 또 연결하고 흐름들을 짜고, 이런 것들을 이제 추상화라고 하는데, 이게 컴퓨테이터널 띵킹에서 대단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자, 추상화의 사례를 최근에 제가 하나 더 했는데, 이게 뭐니, 여러분들이 요즘 알고 있는 소중대 사업, 소프트웨어 중심 대학 사업을 제안서를 낼 때 앞에 나왔던 그 흐름들을 소프트웨어 관련된 3개 전공에 그대로 투영을 시켰습니다. 소프트웨어 전공자 진입관리 많이 본 거죠. 소프트웨어 전문 여성 관리, 그다음에 졸업 인증을 조금 크게 해서 흔히 말하는 소프트웨어 역량 인증, 뭐 구루도 들어야 되고, 소프트웨어 실무 영어도 들어야 되고, 1인 1 소프트웨어 재새권도 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로 들어가면 교양, 그 다음에 전공에 가다 보니까 소프트웨어 사관학교 4년 10학기제인 것도 있고요, 뭐 산학협력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탑시 시험도 보고요, 기타 여러 가지 비교과도 많이 있고요. 이것도 역시 이제 소프트웨어 3개 학과를 추상화시킨 모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컴퓨팅 사고의 한 부분이고요. 자, 또 하나 6번째 알고리즘입니다. 컴퓨터한테 어떻게 작업을 하라고 논리적으로 지시하고 절차를 만들어서 이제 작성해서 제공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절차형, 뭐 프로시저럴 또는 임페러티브, 이렇게 명령한다는 뜻인데요. 임페러티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이 어떤 절차를 지정하고 명령화하는 그런 과정을 알고리즘이라고 하는데, 크게 보면 사실 이 전체가 다 알고리즘입니다. 왜냐면 문제를 분석하는 것도 알고리즘의 시작점이고요. 그 문제가 처리하는 데이터들을 또 분석을 해서 걔를 체계화시키고 저장하고 자료 구조를 만드는 것도 역시 알고리즘의 한 파트죠. 물론 이제 이걸 자료 구조론이라고 따로 분류하기도 하지만 알고리즘의 한 파트고요. 그 문제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분해할지, 어떻게 패턴들을 잡아낼지, 어떻게 추상화할지 하는 것들이 다 알고리즘에 속한다고 볼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 이제 절차를 하나씩 명시하는 게 이제 구체적으로 알고리즘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나요? 평가를 합니다. 얘가 제대로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평가를 하는 거죠. 자, 평가하는 것도 컴퓨터를 많이 다뤘던 사람들은 이렇게 순서대로 표현하면 또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컴퓨테이터널 띵킹에 의해서 평가를 한 사례죠. 지금 보시면 순서도인데 이것도 제가 그린 겁니다. 교육부에다가 서울여대의 교육 모델을 그릴 때 이 형태를 사용을 했는데, 자, 역량 교육을 한다고 그럴 때 어떤 교과목이나 비교과목의 역량값을 부여한 다음에 실제 이제 교육을 하게 되죠. 교육을 하게 되면 이제 그 교수님이 생각하는 자기 교과목의 역량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이 그 수업을 들으면서 느낀 역량값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이 생각했던 역량이 내가 생각했던 만큼 아니네라고 이게 갭이 생기죠. 그 갭이 발생하면, 갭 분석을 해서 갭이 발생하면, 발생하지 않으면 상관이 없는데 발생하면 다시 이 역량값을 조정을 합니다. 조정해서 교수님이 설정한 교과목의 역량값하고 학생들이 수강했을 때 느낀 역량값하고 이게 같아지도록 계속 이게 뭔가요? 루프를 도는 거죠, 루프. 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그 어떤 시스템이 잘 돌아가는지 안 돌아가는지 평가를 해서 다시 이렇게 반영을 하는 모습들을 그렸고요. 이게 컴퓨터 띵킹에서 굉장히 중요한 마지막 흐름입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간단하게 표현했습니다. 핵심 역량을 진단한 다음에 진단한 역량 중에서 부족한 부분들을 가지고 다시 어떤 교과목을 들을지를 이렇게 생각을 해서 또 교과목을 듣고 핵심 역량을 진단하고, 위에 있는 거는 이제 교과목을 준비한 교수님들이 하는 거죠. 밑에 있는 학생들이 하는 거죠. 자기가 수업을 듣고 비교과 활동을 하고 동아리 활동한 다음에 자기의 핵심 역량이 얼마인지를 진단합니다. 진단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부족한 부분들을 위한 교과목이나 비교과를 또 듣고
이거 반복을 하면서 어떻게 하나요? 결국 플러스 역인제가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평가죠, 평가. 그래서 많은 절차들을 마련한 다음에 그 절차들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결과가 제대로 나오는지를 평가를 해서, 평가가 좋지 않으면 앞에 있는 과정, 앞에 7단계, 6단계 이야기인데 그 과정을 다시 반복을 하게 됩니다. 자, 컴퓨테이셔널 띵킹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자, 이런 이제 가르침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모든 사람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될 수 없죠. 앞에 이제 유명한 몇 분이 다 코딩을 배워야 된다고 하고, 우리나라도 가끔씩 모든 학생들을 코딩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소프트웨어 개발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더 많은 이제 기회들이 찾아오겠죠. 그리고 자기 영역에 있어서 자기가 IT 전공이 아니라고 그래도 자기 영역에 있어 소프트웨어를 활용하는 이제 역량들을 많이 가지게 되면 발전의 기회도 많이 찾아오기 때문에, 그래서 소프트웨어 활용에 대한 감각을 이렇게 넓혀야 된다고 할까요? 높여야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그게 컴퓨테이셔널 띵킹 능력을 넓힌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컴퓨팅 사고는 IT뿐만이 아니라 미래 인재에서 새로운 기본 역량이고요. 이게 소프트웨어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기존의 알고리즘 과목이나 프로그래밍 코딩 이런 과목에서 많이 축적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이제 일반인들이 많이 가져다 지금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공이 특히 IT니까 여러분들은 더 많이 잘 사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부분들은 IT 전공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한테 생각하는 힘으로서 유용하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배우게 될 알고리즘이라는 교과목은 이 컴퓨팅 사고의 핵심입니다. 앞에서 여러분 보셨겠지만 문제 해결 절차를 이제 알고리즘이라고 봤을 때 이 컴퓨팅 사고가 바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머릿속에서 어떻게 이어지고 있는지를 보여준 거잖아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은 컴퓨팅 사고에 있어서 핵심이다 라고 볼 수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코딩은 그러한 알고리즘, 컴퓨팅 사고의 산물이죠. 산물을 특정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서 표현한 거다. 예를 들어서 C 언어로 표현한 게 어떤 알고리즘에 관한 C 코딩인 거죠. 자바로 표현하면 자바 코딩. 그게 이제 자바 소프트웨어가 되는 겁니다. 자바 프로그래밍. 그래서 코딩하고 알고리즘하고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제가 다음 시간에 좀 강조하겠지만, 오히려 알고리즘은 문제 해결 절차로서 코딩에 가깝지 않고 이 컴퓨팅 사고, 컴퓨테이셔널 띵킹에 가깝고, 이거는 컴퓨터를 전공한 사람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생각하는 방법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컴퓨팅 사고에 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컴퓨터 알고리즘 교과목에 관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